안녕하세요. 행정행 금융TV 김현영 경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나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행정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업무들이 행정처분 구제도 많이 하지만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제 영업 허가나 인가라든가 영업 신고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의뢰를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뭐 농축산물을 이제 가공하시거나 이제 도축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군구에 인가 허가라든가 영업 신고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을 이제 하시고 나서 어떤 제품을 또 이제 가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농축산물을 이제 가공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또 그에 맞게 어떤 표시를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게 않게 되게 되면 어떤 행정 처분을 받고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농축산물 이제 가공품에 대한 부분인 건데, 특히 이제 가공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가공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가공품을 만들 때 이제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이제 가공품에 이제 원료에 이제 원산지를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이제 혼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합 원재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일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차치를 하고, 국내산 가공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해서 3위까지 이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뭐 예시로 호주산 밀가루가 70%, 중국산 팥 앙금이 20%, 중국산 동부가 5%를 이제 혼합을 해서 빵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 먼저 이런 빵에 대해서 밀가루 호주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팥 앙금 중국산, 동부 중국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90% 이상이 사용된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한 가지만 이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부침가루가 이제 밀가루가 이제 98%고 이제 식염이 2%라고 하게 되게 되면, 부침가루 해서 밀가루, 밀, 미국산 이렇게만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원료가 이제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두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국산 찹쌀가루가 이제 70%고요. 중국산 팥 앙금이 24%를 혼합해서 찹쌀떡을 이제 제조하는 경우에는 찹쌀가루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팥 앙금 중국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김치류가 있는데요. 김치류 중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에서 가장 높은 두 가지와 고춧가루를 이제 표시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이제 제품명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합 비율 순서 내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이제 표시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시를 들면 국내산 맵쌀이 50%고요. 중국산 동부가 23%, 중국산 팥 앙금이 25%, 국내산 꿀이 10% 등으로 이제 떡을 제조하고 제품명을 이제 꿀떡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을 때요. 이럴 때는 이제 꿀떡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시면서 이제 맵쌀 국내산, 동부 중국산, 팥 앙금 중국산, 꿀 국내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된 원료 이게 이제 사용된 원료가 이제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이제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이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시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위반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또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제품 포장재 있잖아요. 포장재에다가 이제 원산지를 이제 직접 인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워지지 않는 잉크라든가 각인, 어떤 소인 등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표시를 하거나, 스티커 또는 전자적 저율에 의한 저울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라벨지 등을 이제 표시를 해 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뭐 글자색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재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어떤 색깔과 이제 다른 색깔을 이제 선명하게 이제 표시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뭐 글자 포인트나 크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편말에 갖다 제작 크기들은 추후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주시면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서 담당 주무관한테 저희가 이제 검토를 받고 공문으로 다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공품을 만드셔서 어떤 포장재 그분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행정처분 나오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못 받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적 견해 표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 확실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거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들 할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다루는 요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모르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시켜가서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이쪽에다 전가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항상 유의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렇게 뭐 처벌을 받게 되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에는 항상 행정처벌도 받지만은 형사처벌도 받는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게 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전문 행정사들이 행정적인 어떤 제재 부분이라든가 형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같이 이제 자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통해 가지고 뭔가 행정처벌이 이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형사처벌을 통해서 어떤 위반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 법원에 나가서 법원에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위반 사항을 검찰에서 행정기관에다가 이렇게 처벌받았으니까 확정적으로 행정처벌을 주시오라고 해가지고 통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는 형사 절차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지만 행정처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코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이 나왔을 때는 또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 감경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뭐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준다고 됩니다. 굉장히 좀 세죠. 그 다음에 과징금은 되어 있는데 위반 금액의 5배까지 이제 내고요. 그 다음에 위반 없이는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식품이라든가 뭐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자는 이제 3개월 내에 또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어떤 불이익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미표시 등에서 과태료를 또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과태료가 나오고 농축산물 같은 경우 표시 대상 농축산물 이제 원산지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있으면은 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서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위반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미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미표시 과태료에 2분의 1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축산물을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규정이라는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해당 뭐 가공품을 만들거나 하게 되게 되면 먼저 가공품 하게 되면 인허가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일선 시군구에다 가공 영업 신고라든가 제조업 등록 같은 거 인허가를 하면서 또 뭐 햇섬 신고나 이런 거 같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해주고 하면서 또 포장지 어떤 라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제 검토를 하고 또 대표님들이 또 사업하시다 보면은 행정기관 또 일일이 가서 공무원들 상대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본인들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 행정사들이 직접 담당 주무관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다 검토를 해서 받아가지고 대표님한테 전달하고 대표님은 사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행정사들이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또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어떤 법률 검토, 컨설팅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하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